오빠, 오늘 일찍 와줘서 고마워. 주말에 또 올 거지?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데 집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어요. 남자가 아내의 허리를 슬쩍 감싸자 지연이는 피하기는커녕 더욱 바짝 붙었습니다. 저는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남자가 다음에 VIP룸에서 만나자라고 말하며 아내의 뺨에 키스하려 하자 지연이는 살짝 고개를 돌렸지만 웃음은 그치지 않았어요. 아저씨들 너무해. 라며 장난스럽게 말하는 모습에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알던 아내인가요? 안녕하세요. 특종 실화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무료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함께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실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 38살인 김태수라고 합니다. 지방의 작은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15년째 기계기사로 근무하고 있죠. 아내 지연이는 저보다 3살 어린 35살이고 아들 하나에 딸 하나. 평범한 회사원 남편과 전업주부 아내, 그리고 평범한 두 아이를 둔 소시민 가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주중에는 공장 근처 자취방에서 지내고 주말마다 집에 올라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1년 전부터 뭔가 이상한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의 외출이 잦아졌거든요. 친구들이랑 만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예전에는 동네 맘카페나 학교 운동회에서 만난 엄마들이랑 커피 몇 잔 하던 게 전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언니들이라는 새로운 집단이 등장했죠. 요즘은 네트워킹이 중요해. 사람들 만나고 정보 교류하는 게 우리 애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라며 설득했어요. 처음에는 아내가 사회적으로 활발해지는 걸 좋게 봤어요. 집에서만 애들 보살피느라 힘들까 봐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뚜렷했어요. 예전에는 마트 세일 전단지를 꼼꼼히 챙기던 아내가 이제는 백화점 VIP 카드를 들고 다녔습니다. 언니들이랑 어울리려면 기본적인 옷차림은 해야 된대. 너무 초라하면 애들이 놀림받을 수도 있잖아 라고 말했죠. 맞는 말이긴 했어요. 요즘 세상은 예전과 달라서 엄마의 외모나 패션이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하니까요. 명품 가방 하나쯤이야 애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눈 감아줬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이의 가방 컬렉션이 빠르게 늘어났어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온갖 명품 로고가 우리 현관문을 드나들었습니다. 제가 한 달 월급이 350만 원인데 아내가 사온 가방 하나가 500만 원이 넘는 가격표를 달고 있었어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다 할부로 샀어. 걱정하지 마라는 답변이 돌아왔죠. 그런데 카드 명세서를 보니 할부금을 내기는커녕 최소 금액만 결제하고 있었어요. 뷰티샵 영수증도 자주 보였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30만 원이 훌쩍 넘었죠. 피부 관리가 중요한 나이야. 언니들도 다 이런 데서 관리받아라며 정당화했어요. 주말 저녁에는 와인바를 자주 찾았습니다.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도 단골처럼 드나들었고요. 한 번 외식하면 30만 원은 기본이었어요. 제가 주중에 공장 구내식당에서 3,000원짜리 김치찌개로 끼니를 때우는 동안 아내는 하루 생활비로 제 일주일 식비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제 월급은 아무리 야근 수당을 붙여봤자 한계가 있었고 아이들 학원비에 대출금까지 생각하면 빠듯했거든요. 하지만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요즘 남편들 다 이해해. 시대가 변했어라는 말로 제 걱정을 일축했으니까요. 마치 제가 시대에 뒤처진 고지식한 남자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밤 잠들기 전에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깨달았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저축액이 0원이었습니다. 오히려 예금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런 생활이 계속된다면 우리 가족은 파산하게 될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 큰아이와 유치원에 다니는 작은아이. 순진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빠인 제가 이런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월요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아내의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내일 VIP룸 실시해봐요. 언니라는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떴어요. VIP룸? 저는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지연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까? 아니면 제가 아는 고급 클럽에서 술자리라도 하는 건가? 온갖 의심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여보, 이거 VIP룸이 뭐야?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지연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답했습니다. 아, 그거 친한 언니네 뷰티샵 이름이야. 요즘 네일아트 하는 걸 VIP룸이라고 부르나 봐. 내일 친구들이랑 네일 받으러 가기로 했거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네일샵을 VIP룸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평소에 듣던 것과는 달랐거든요. 의심을 품고 지낸 며칠 동안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화장대 위에 익숙하지 않은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시세네, 디올, 에스티로더. 한 개에 몇십만 원씩 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아이들이 잘 때면 아내가 침실에 가서 통화를 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예전에는 거실에서 편하게 전화 받던 사람인데 말이죠. 언니들이랑 내일 만날 계획 짜는 거야 라고 했지만 그렇게 오래, 그렇게 자주 통화할 만한 일이 있을까요? 어느 날은 아이들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이의 친구라는 박은희 씨가 제게 요즘 지연이 씨 잘 지내죠? 우리 애들 학교에서는 자주 못 봐서라고 인사했거든요. 아내가 매일 아이들 등교 준비한다고 바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침에 학교에 가지도 않는다니. 저는 친구 앞에서 민망해서 얼른 요즘 아무래도 피곤하나 봐요 라고 둘러댔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아내가 오늘은 언니들이랑 에스테틱 받으러 간다며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고 나가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집에서는 편한 트레이닝복만 입던 사람이 말이죠. 저녁 때 돌아온 아내는 술 냄새가 났어요. 술 마셨어? 라고 물으니 잠깐 와인 한잔 했어 라고 대답했는데 분명 소주나 양주 같은 다른 술 냄새가 났어요. 일요일 아침 아내가 늦잠을 자는 동안 화장실을 정리하다가 쓰레기통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가라오케 리시브라는 로고가 적힌 영수증이었어요. 금액은 무려 15만 원. 단순한 노래방 치고는 너무 비싼 가격이었죠. 그리고 결제 시간은 새벽 2시. 아내가 집에 들어온 시간보다 4시간이나 늦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인터넷으로 리시브를 검색해보니 유흥업소들 광고가 뜨는 게 아니겠어요? VIP룸이라는 표현도 업소에서 쓰는 용어라는 걸 알게 됐죠. 설마 우리 아내가? 아니야,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동안의 수상한 행동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아내가 잠든 뒤에 조심스럽게 그녀의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속으로 이건 아내를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이야 라고 자책하면서도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가방 안에는 명함이 하나 있었는데 강남 리시브 VIP 매니저 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지연이 언니 화이팅! 이라는 필기가.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 주 동안 고민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결국 월요일 아침 아내가 오늘은 친구들이랑 병원 검진 받으러 간다고 하는 걸 듣고 결심했어요. 공장에 급하게 연차를 내고 아내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평소 출근하듯 나갔다가 중간에 되돌아왔어요. 차를 아파트 주차장 구석에 세우고 숨어서 지연이를 기다렸죠. 오전 10시쯤 아내가 과도할 정도로 화장을 짙게 하고 나왔어요. 몸에 꼭 붙는 검은색 원피스에 하이힐, 손에는 명품 클러치백. 병원 검진 가는 복장은 아니었습니다. 지연이의 차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병원 방향과는 반대인 강남으로 향하는 걸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아내가 전화를 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인들과 병원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았죠. 자꾸 웃으면서 머리칼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제가 아는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30분쯤 운전한 아내가 강남역 부근의 한 유흥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리시브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명함에 적힌 그 이름이 맞았어요. 주차할 자리를 찾는 동안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 되돌아가야 하나?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는 차를 근처 공영 주차장에 세우고 손에 땀을 쥐며 노래방 앞으로 걸어갔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카운터에 직원이 한 명 있었고 폭도 너머로 룸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카운터 직원이 어서 오세요 라며 인사했는데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친구 기다리는 중이에요 라고 둘러댔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친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아내의 목소리. 그리고 남자들의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죠.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을 옮기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졌어요.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순간이었나 봅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려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급히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지연이가 노란색과 검은색으로 된 야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알던 아내의 품위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화장은 무대 메이크업처럼 진했어요. 음료수 쟁반을 들고 어떤 중년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걸으며 깔깔거리고 있었죠. 오빠 오늘 일찍 와줘서 고마워. 주말에 또 올 거지?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데 집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어요. 남자가 아내의 허리를 슬쩍 감싸자 지연이는 피하기는커녕 더욱 바짝 붙었습니다. 저는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남자가 다음에 VIP룸에서 만나자라고 말하며 아내의 뺨에 키스하려 하자 지연이는 살짝 고개를 돌렸지만 웃음은 그치지 않았어요. 아저씨들 너무해라며 장난스럽게 말하는 모습에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알던 아내인가요? 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손가락을 떨며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이야기하며 웃는 모습, 첩대하듯 음료를 따르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을 받는 모습까지 모든 걸 녹화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벽에 기댔어요. 결혼 1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아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녹화를 멈추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도 한참 동안 멍하게 있었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방금 찍은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고 그걸 보며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아니야, 다 오해일 거야 라는 자기 위안은 이미 의미가 없었어요. 분명한 증거가 제 손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지방으로 돌아가는 대신 가까운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상을 계속 돌려보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어요.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 제가 성실히 일에 벌어다 주는 돈으로는 부족해서 결국 이런 일을 하게 된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지연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밥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자기야, 오늘 괜찮았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걱정스러운 척하는 아내를 보며 속이 뒤틀렸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응, 일이 좀 힘들었어. 그런데 너는 오늘 어땠어? 병원 검진 결과 괜찮았어? 응, 다 정상이래. 언니들이랑 점심도 먹고 쇼핑도 좀 했어. 아, 그리고 이번 주말에 가족여행 어때? 오래간만에 놀이동산도 가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아내를 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단순히 화를 내고 이혼하는 건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아니, 복수라는 게 정확한 표현일까요? 아내가 지금까지 저와 아이들을 어떻게 속여왔는지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 위치 추적 앱을 몰래 설치했고 집안 곳곳에 작은 CCTV를 숨겼어요. 아내가 밤늦게 들어올 때마다 몸에서 나는 술 냄새, 담배 냄새를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금전 거래 내역이었죠. 아내의 통장을 몰래 확인해 보니 제가 모르는 입금 내역들이 있었어요. 한 번에 50만 원씩, 때로는 100만 원씩 들어오는 돈들. 모두 현금 입금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총 800만 원 정도가 입금되어 있었어요. 아내가 노래방에서 받은 팁이나 급여일 거라는 건 분명했죠. 주말이 되자 아내는 또다시 언니들이랑 스파 가기로 했어라며 외출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는 따라가지 않고 GPS로만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강남의 그 유흥가로 향했죠. 저는 그 시간 동안 집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아빠로서의 마지막 평온한 주말을 보냈어요. 일요일 아침 숙취로 얼굴이 붓고 푸석해진 아내를 보며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건강 괜찮아? 라고 물었어요. 지연이는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니 좀 무리했나 봐.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고 답했죠.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아이들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월요일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준비를 시작해야 했어요.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죠. 남편분이 증거를 확실히 준비하셨네요. 이 정도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생활비를 하나둘씩 차단하는 작업. 먼저 신용카드 한도를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생활비 통장에서 돈을 조금씩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런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때 드디어 아내가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카드가 막혔는데? 뭔가 문제 있나? 저는 태연하게 회사 세무조사 때문에 카드 사용 내역 점검하고 있어. 곧 해결될 거야 라고 답했죠. 거짓말에 또 거짓말로 대응하는 제 모습이 낯설었지만 이건 필요한 일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아내의 표정에 초조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가 더 이상 결제되지 않자 백화점 VIP 라운지 출입도 줄었고 고급 레스토랑 방문도 뜸해졌어요. 아내의 SNS 게시물도 화려한 명품 인증샷에서 집에서 찍은 일상 사진으로 바뀌었죠. 한편으로는 아내의 노래방 근무가 더 잦아졌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압박감 때문이었을까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으로 늘었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어요. 하지만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이전처럼 펑펑 쓸 수는 없었겠죠. 제가 금전적 출구를 하나씩 막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언니들아, 요즘 어쩜 좋지? 카드도 막히고. 전화통화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알아, 나도 곧 해결될 거야. 남편이 일시적인 문제라고 했어. 친구들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주말이 되자 아내가 이번 주에는 돈이 좀 빠듯해. 쇼핑은 다음 주에 하자라고 했어요. 예전 같으면 신용카드로 사고 나중에 갚으면 되지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었죠.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요즘 바빠서 학원을 줄여야 할 것 같아라는 말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이용해 제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밤 아내가 제게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어요. 자기야, 카드 문제 언제쯤 해결돼? 정말 힘들어. 아이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연기력이 대단했어요. 저는 무표정하게 회사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 중이야 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내가 무릎을 꿇고 제게 울먹이며 말했어요. 진짜 미안해. 요즘 내가 너무 많이 썼나 봐. 앞으로는 절약할게. 제발 도와줘. 이때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아내는 진정으로 저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걸. 돈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죄송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복수는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직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지 않았거든요. 알았어. 내가 뭔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라고 말하며 아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내가 또다시 노래방 일을 나가는 것을 확인했죠. 월요일 아침 저는 회사에 가는 척하고 다시 한번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혼 접근이 최선의 방법인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준비된 증거들로 충분합니다. 원하신다면 언제든 진행 가능합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단둘이 앉아 저녁을 먹으며 했던 대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지연아, 잘 되고 있어? 제가 물었어요. 아주 평범한 질문이었죠. 아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응, 이제 적응하고 있어.
카드 문제도 곧 해결될 거니까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어. 너 최근에 친구들하고 어디서 놀았어?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응? 뷰티샵이나 카페. 그런 데서 놀았지 왜? 리시브라는 노래방은?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었던 젓가락이 덜덜 떨렸어요. 리시브? 그게 뭔데? 끝까지 발뺌하는 모습을 보니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차분하게 휴대폰을 꺼내 그날 찍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아내가 노래방 유니폼을 입고 남자들과 웃으며 첩대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죠. 아내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이게 내가 말하는 친구 만나기야. 시간당 10만 원짜리 접대. 아내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자, 잠깐만. 설명할 수 있어. 이건 오해야. 친구들하고 놀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6개월 동안 매주 몇 번씩 일했어. 이건 오해가 아니라 너의 선택이었어. 그날 밤 저는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를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위치 추적 기록, CCTV 영상까지. 아내는 점점 작아졌어요.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제는 그저 울기만 했죠. 이혼하자. 제 한마디에 아내가 혼을 잃고 넋이 나간 모습으로 절규했어요. 싫어. 이혼은 안 돼. 아이들은 어떻게? 아이들 걱정은 지금 안 해? 내가 그들의 학원비를 노래방에서 버는 돈으로 텄을 때는 생각 안 했니? 다음날 아침 저는 이혼 소장을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안으로 결정하면 원만히 진행하지. 거부하면 재판 가. 아내는 울며 불며 매달렸어요. 다시 기회를 줘. 다신 이런 일 안 할게. 제발. 하지만 누구보다 저 자신을 실망시킨 것은 제가 한 달 전까지도 아내를 사랑했었다는 점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던 제가 바보였던 거죠. 이제는 그냥 냉정하게 처리하고 싶었어요. 넌 변한 게 없어. 들킨 지금도 아이들을 볼모로 협상하려 들잖아. 그런 태도가 문제야.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내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을 텐데 이제는 안 되었어요. 다음 며칠 동안 아내는 온갖 방법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애걸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심지어 죽겠다는 협박까지. 하지만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변호사와 상의 끝에 아이들의 양육권은 제가 가지기로 했고 재산 분할도 최소한만 해주기로 했죠. 금요일 저녁 아내가 혼자 술을 마시더니 너도 나처럼 살아봐. 집에서만 계속 있어보라고. 얼마나 답답한지 알겠냐? 라고 소리쳤어요. 제가 왜 그렇게 나가 있었는지도 이제야 깨달았다고 둘러댔죠. 그런데 이런 변명을 6개월 동안 계속한 거잖아요. 주말에는 시댁 식구들을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향해 지연이가 실수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하시다가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특히 아내가 남자들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영상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엄마,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사는 건 안 돼요. 그 주간 동안 아내는 노래방 일도 그만두게 됐대요. 위험성을 느꼈는지 아니면 이혼 절차 때문에 추가 증거가 될까 봐 두려웠는지 갑자기 전업주부로 돌아갔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화요일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아내는 재산 50%를 요구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내가 번 돈도 있잖아. 그걸로 시작해. 결국 아내는 차 한 대와 1,000만 원만 받는 조건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끝내면 안 되라고 울부짖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식어 있었어요. 너도 새로운 삶을 시작해.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절대 근처에 오지 마. 이혼 후 첫 주말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어요. 엄마랑 아빠는 이제 따로 살게 됐어. 하지만 너희는 여전히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야. 아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빠의 진심은 전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지연 씨가 이상한 일 했다더라. 그래서 이혼했구나.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려다가 더 큰 낭패를 보셨다고도 했죠. 아내의 체면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몇 달이 지나자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도 확실해졌어요. 아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녀의 SNS는 이미 비공개로 전환됐고 예전 명품 라이프를 자랑하던 게시물들도 삭제됐더군요. 친구를 통해 들은 바로는 노래방을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나이와 학력 문제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다고 해요.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게 했지만 아내는 매번 아이들 눈치를 보며 엄마가 지금은 돈이 부족해서 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명품과 호텔 뷔페가 당연했던 사람이 이제는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사주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게 된 거죠. 한 번은 아이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아빠, 왜 엄마는 우리랑 같이 살 수 없어?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엄마가 필요했던 거겠죠.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엄마는 어른들의 사정으로 우리랑 따로 사시게 됐어.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셔. 3개월 후 아내의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아내가 다시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1,000만 원 가지고는 몇 달도 버티지 못했던 거죠. 강남 고시원으로 이사했고 명품들을 하나씩 중고로 팔며 생활비를 대고 있었다고 했어요. 아이들의 양육은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보람찼어요. 주중에는 회사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했고 주말에는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죠.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아이들과 진정성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예전처럼 공장에서 주중 내내 지내며 주말에만 아이들 얼굴 보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심지어 아내가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을 해왔어요. 그래도 내가 애들 엄마잖아. 살게는 해줘야지. 조금만 도와줘. 진짜 힘들어라는 문자에 저는 이혼했으니 내가 그럴 필요 없어. 스스로 해결해라고 답장했죠.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미 제 책임은 아니었어요. 반년이 지났을 때쯤 아내의 외모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명품 헤어 컬러링이었던 머리는 검정색으로 돌아갔고 예전에 말끔하게 관리하던 피부는 거칠어졌다고 했습니다. 고급 화장품도 다 떨어져서 이제는 로드샵 제품을 쓴다던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문자를 보내왔어요. 태수야,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돈 때문에 미친 것 같았어. 나 다시.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은 처음에는 통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허무했어요. 폭수가 달콤했지만 그것도 결국 일시적인 감정에 불과했거든요. 아내가 무너지는 걸 보며 제가 얻은 건 사이다 같은 후련함 뿐이었어요. 9개월쯤 지났을 때 아내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35살에 이혼한 딸을 달가워할 부모가 있을까요? 게다가 그 딸이 노래방 도우미를 했다는 걸 알면 가족 관계도 엉망이 되었을 거예요. 오늘도 아이들과 저녁을 먹으며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라고 물으니 큰아이가 밝게 답해요. 아빠, 오늘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 그렸어. 그 그림에는 저와 2아이만 그려져 있었죠. 이제 아이들에게도 엄마는 점점 흐려지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네요. 유튜브 사연으로 보내라고 제보해주신 친구 덕분에 이런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런 개인적인 일을 공개하는 게 맞나 고민했지만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용기 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저도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아이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저 자신도 더 발전시키려고요. 회사에서도 승진 기회가 왔고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분노, 배신감, 실망, 그리고 이제는 담담함. 아내를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저 그 시간들이 주는 교훈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어요.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깨트리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정말 맞더군요. 아이들이 가끔 엄마는 언제 다시 우리랑 살 수 있어? 라고 물어요.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찡합니다. 엄마는 지금 많이 바쁘셔서. 하지만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변함없어라고 답하죠. 아이들에게 엄마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최근에는 새로운 취미도 찾았어요.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내가 다 해주던 일들을 이제는 제가 직접 하면서 아이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작은 딸은 계란 프라이도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큰아이는 라면 끓이는데 귀신이 됐어요. 한 달 전 아내와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아이들 학교 상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했죠. 1년 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검정색 니트에 청바지 운동화. 평범함 그 자체였죠. 하지만 예전처럼 불쌍하거나 미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저 한때의 상처였을 뿐, 이제는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요약하자면 결혼 10년 차 평범한 남편이 아내의 노래방 도우미 이중 생활을 발견하고 조용히 준비해서 이혼으로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명품과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져 제 허락 없이 노래방에서 쩝대를 했고, 저는 이를 증거로 수집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뒤 아주 적은 위자료만 주고 깨끗이 이혼했어요. 지금 아내는 고시원에서 지내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저는 아이들과 힘들지만 진정성 있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증거가 중요하고 법적인 도움도 반드시 받으셔야 해요. 저처럼 조용히 대응하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더 현명한 대처법이 있었을지 궁금하네요. 배우자의 이중 생활을 발견했을 때 어떤 선택이 최선일까요? 감정적 대응과 이성적 대응,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